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경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저는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는데요. 이제 새해에 마음먹은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조금 해이해질 때도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새해라는 것 사실 같은 하루에 불과합니다. 똑같이 해가 뜨고 지는 그런 날이 불과한데요. 다만 우리가 새롭게 날짜를 붙였기 때문에 새해가 된 것이죠. 새해 계획이 헝클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1월 30일인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범하지만 오늘도 특별한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최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국과의 관광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4년, 바로 작년이죠. 한국과 중국의 관광 교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2016년까지 관광교류 1,000만 명을 계획했었는데요. 2014년에 달성했으니까 2년이나 앞당겨 달성한 셈이 됩니다.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수교를 시작했습니다. 22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양국의 관광교류가 5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통계가 정확히 나온 2013년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요. 2013년 중국을 여행한 한국인 396만 명,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425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양국 간 관광 교류 규모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규모가 2014년에는 더 늘었다고 합니다. 2014년 1월부터 11일까지 집계된 바로는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382만 명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서 3.6% 증가했고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12월까지 합산한다면 2014년 전체 방중 한국인 4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로 방한 중국인의 수를 살펴보면요. 2014년에 무려 40% 이상 증가한 612만 명으로 서로가 서로를 방문한 관광객의 총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서 1,023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가까운 홍콩과 마카오 다음으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관광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의 국가여유국은요. 올 2015년을 중국 관광의 해로 정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에게 중국에 많이 관광을 와라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홀에서 2015 중국 관광의 해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홍보대사로 배우 연정훈 씨도 위촉을 했고요. 중국 관광해 지정은 바로 지난해 7월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올해는 한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중국 방문의 해, 그리고 내년에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의 해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이죠. 중국 여유국에 의하면 2015년 중국 관광의 해,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에 관광업계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막식을 시작으로 100여 개의 관광교류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한국 관광기자 100명에 대한 방중 관광자원 답사 지원, 그리고 한국인이 본 중국 사진전 등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얼마 전 2015 중국 관광의 해 개막식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2차관에 의하면 양국 관광교류가 1,000만 명을 넘었으니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즈음에서는 2,000만 명까지 늘려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2016년 바로 내년인 한국관광의 해를 미리 알리기 위해서 올해 중국 시안 등지에서 한류와 의료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관광문화대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계속 발전하면서 다른 산업교류와 함께 관광교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광 부문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은 상호 간 최대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시장이 됐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을 필두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관광 수입은 1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생산 유발 효과, 경제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요. 전 산업에 걸쳐서 약 31조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31조 원이라는 금액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휴대전화 3,700만 대 수출 혹은 중형 자동차 47만 대 수출과 같은 효과라고 관광공사 측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1,550만 명, 그리고 후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고부가가치 관광과 특수 목적 관광을 개발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등 핵심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정말 조금만 번화한 도시로 나가봐도 외국인 관광객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외국인들을 정말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다니시다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 정말 많이 만나실 겁니다. 관광 교류가 1,000만을 넘었다는 것 정말 실감나는 대목인데요.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 부상하고 있는 경제대국 중국과 함께 조금 더 좋은 기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교류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경제에 좋은 활력을 더 갖다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를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1월 30일 오늘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을 각각의 기업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난 1월 12일 오전 10시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배출 할당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할당량이 남은 기업은 배출권은 돈을 받고 팔 수가 있고요. 할당량이 부족한 기업은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할당량을 초과했는데도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이 영향을 받는 기업들, 바로 470여 개 대기업과 50여 개 병원과 백화점 등 총 525개 기업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행기업 대부분이 이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데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는 공감이 가지만 할당량 거래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를 1차 계획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이 기간에 기업들에게 배정된 배출권은 모두 15억 9,800만 톤입니다. 기업들의 신청량과 비교한다면 무려 4억 톤이나 부족한 수치인데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한 할당량을 채우려다 보면 매입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배출권의 가격이 정부가 정한 톤당 10,000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암시장 비슷한 것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향후 3개월 동안 평균 가격이 톤당 10,000원을 넘어설 경우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풀어서 가격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전체 할당량 대비 1%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업 입장에서는 배출권을 사지 않게 되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 3배의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과징금을 거두려는 목적으로 무리한 할당량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철강업계의 경우에는 3년간 배출권 부담금이 약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적용 대상 기업체 중에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240여 개사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요. 고려아연, 롯데알미늄, LS리코동제련, 풍산 등 17개 비철업체들이 최근 집단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할당된 배출권의 양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출권을 사려는 업체는 있어도 시장에 내놓으려는 업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서 부족한 배출권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들이 제시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국가적으로 거래를 시행하는 것,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을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이 1, 2위를 차지했고요. 한국은 7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위권 안팎인 것을 고려한다면 경제 규모에 비해서 꽤 많이 배출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손꼽히는 과다 배출국에 들다 보니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됐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에 증가분 대비 30%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난해 에이펙 회의에서 중국과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 일정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완강하게 버티던 최대 배출국 두 나라, 중국과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둔 녹색기후기금은 지난해 경제 불황에도 10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이상을 모았습니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놓은 돈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올해 12월 파리에서 UN 기후변화 협약 회의가 열립니다. 기존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온실가스 감축안이 나오는 건데요. 2020년부터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따라서 시행에 들어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당장의 압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눈앞에 닥친 신기후 체제에 선제적으로 적응하겠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국제적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1997년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유럽연합 28개국과 스위스, 뉴질랜드 등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낮은 유럽 국가가 대부분인데요. 제조업 비중이 낮으면 배출권이 조금 덜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은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래제 시행에는 미온적입니다. 미국은 주 단위로만 시행하고 있고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 7개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반면 미국은 아직 거래제 시행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시급하지만 정작 1, 2위 배출량인 미국과 중국의 참여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노력해야 하는 세계적인 이슈인데요. 우리나라는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에 비해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감축 노력을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는 피할 수 없는 조류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산업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서 조금 더 세세하고 철저한 정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볼만한 전시 소개해드리는 금요일이죠.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오실 만한 전시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와 명작 미술품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전시, 영화관 옆 전시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영화체인 CGV가 영화에 등장하는 명작 미술품들을 직접 볼 수 있게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 시네라운지와 지하 로비 공간에서 열리고요. 미스터 터너 그리고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이라는 두 편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풍경화와 사진 등이 전시됩니다. 먼저 영화 미스터 터너의 개봉을 기념해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요. 영화의 주인공 윌리엄 터너가 그린 주요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영화 미스터 터너는 인상파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영국의 국민화가 윌리엄 터너가 생을 마감하기 전 25년간에 대해서 다룬 전기 영화입니다. 윌리엄 터너가 1840년 그린 노예선, 1912년 그린 눈폭풍 등의 작품이 영화 속에 등장하고요. 이번 전시회에서도 영화와 전시를 함께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23일부터는 영화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의 개봉을 맞아 세바스티앙 살가두 사진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바스티앙 살가두는 르포르타주 사진의 거장으로 꼽히는데요. 이 영화는 세바스티앙 살가두의 여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작가가 무려 8년 동안 122개국을 돌며 지국의 순수한 모습을 담은 대규모 프로젝트 제네시스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태어난 작품들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번엔 한중일, 세 나라 작가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미디어 아트 전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미디어 아트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미디어 아트를 조금 더 많이 알리고자 한중일 세 나라의 작가들이 뭉쳤습니다. 디지털 트라이앵글, 한중일 미디어 아트의 오늘전이 서울 서교동 대한공간 루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3국의 미디어 아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돌아보자는 취지로 마련이 됐는데요. 각자의 작품마다 주제는 다르지만 전통적 예술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매체를 구현해 보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한 가지 작품을 예로 들어보면요. 일본 작가 도미나가 요시히데의 세계 평화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작가는 초거대 판화를 롤러로 찍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오래된 매체인 판화를 찍는 작업을 영상으로 선보이면서 이 자체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작가들이 동북아시아에 남아있는 전통적 국제 질서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도미나가의 판화 메시지 세계 평화는 국민들에게 민족 감정을 자꾸 자극하고 있는 각국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또 중국 작가 왕거팽은 2008년부터 북한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교실 풍경을 담은 사진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외부와 단절된 북한 사회의 내부 모습을 편견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최고의 여성 사진작가로 꼽히는 린다 맥카트니의 사진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린다 맥카트니 사진전,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이라는 전시회입니다. 린다 맥카트니는 세계적인 밴드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트니의 부인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1960년대 중반부터 세계적인 뮤지션과 아티스트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해서 롤링스톤이라는 세계적인 잡지의 커버 사진을 장식한 최초의 여성 사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그녀의 남편인 폴 맥카트니 그리고 두 딸 메리와 스텔라가 전시 기획에 참여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인으로서의 화려한 삶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린다 맥카트니의 기록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뮤지션과 아티스트의 모습을 담아낸 사진, 그리고 가족의 삶, 그녀와 특별한 친분을 유지했던 아티스트들이 바라본 그녀의 모습, 작업을 함께 해온 아티스트들이 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녀가 참여했던 인터뷰, 레코드, 그리고 다양한 사진 실험 기법 등 기존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컨텐츠가 함께 전시됩니다. 영화도 보고 영화 속 전시도 볼 수 있는 영화관 옆 전시회, 그리고 새로운 예술적 시도들을 접할 수 있는 한중일 3국 작가들의 미디어 아트전, 그리고 비틀즈의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린다 맥카트니 사진전.
오늘은 이렇게 조금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예술 작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말 나들이 삼아서 마음에 드는 전시회 하나 더 골라서 좀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바디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는 전문가용 체성분 분석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인바디 한 번쯤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고요. 분석의 정확도 그리고 편리성 면에서 경쟁 제품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기, 헬스장이나 목욕탕에서 사용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인체에 무해한 미세 교류 전류를 체내에 통과시켜서 신체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바디는 국내 11개 지사,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일본 현지 법인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일본과 중국, 미국에 60여 개 대리점이 있고요. 전체 매출액의 65%가 해외 매출일 만큼 해외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미국과 중국의 수출이 50%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바디의 제품을 쓰는 사람들, 바로 자신의 체형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일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1980년 9억 명에서 2014년 현재 21억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의학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서 인바디가 만드는 체성분 분석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바디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나 체육관 등의 제품을 공급 중이고요. 중국에서는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많은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료기기 시장 연간 20%씩 성장하고 있는 고성장 시장인데요. 인바디 상해법인은 현지 대리상 없이 직접 스포츠센터와 병원 위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누적 판매량 2,000대를 돌파했고요. 중국 내 다른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9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법인 매출액이 40%가량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바디가 2015 CES에 웨어러블 기기를 선보여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손목에 착용해서 체성분 분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인바디 밴드가 주인공입니다. 향후 인바디의 다양한 헬스케어 기술이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식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인바디의 성장성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위안이 되는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 전문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학, 잘랄루디 루딘의 여인숙입니다. 인간은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짧은 순간의 깨달음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에 무리여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모두 가져가도. 그래도 저마다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일지도 모르니.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히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이 시를 지은 잘랄루디 루디는 1200년대 페르시아에 살았던 시인입니다.
2015년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정말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정말 멀리 있는 시인인데요. 하지만 시에서 말하는 내용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페르시아 사람들도 지금 우리처럼 마음에 솟아나는 많은 나쁜 감정들 때문에 고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폭풍 같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여인숙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기쁨의 손님이 오든 슬픔의 손님이 오든 언젠가 왔다 갈 손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맞을 수가 있겠죠. 난폭한 슬픔의 무리가 우리 마음을 괴롭히더라도 우리를 위해 청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시인의 충고가 참 고맙습니다. 나쁜 감정도 좋은 감정도 잠시 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이 흔들리지 않는 삶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SS증권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서는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나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절망하기도 하고 합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프고 답답할 때가 더 많은 것이 투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시장 상황에 잘 맞춰서 대응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 마음부터 평온히 유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평온한 마음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